안녕하세요. 청아 단편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편안한 쉼표가 되어줄 오늘의 작품은 바로 현모양처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숨겨진 가장 낯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청아 단편집 네 번째 소설 현모양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린네는 오늘도 시끄럽다. 엄마가 또 구설에 올랐다. 이번 상대는 동네 마트 사장이었다. 그 사장의 아내가 초저녁에 집으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서린 아빠는 그 난리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술만 마셨다. 서린 엄마는 이쁘장하게 생겼다. 동네 여자들은 남자 홀려서 잡아먹는 불효시 같다고 했지만 동네 남자들은 모두 불효시를 좋아했다. 그렇다고 서린 엄마가 동네 남자들과 무언가를 하거나 여지를 준 적은 없었다. 맘대로 마음을 뺏긴 그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었을 뿐이다. 그게 동네 여자들을 더 자극했다. 평소 자기들한테는 대면대면한 남편들이 서린 엄마에게 관심과 애정을 바치니 그 화가 점점 쌓여만 갔다. 동네 여자들은 그 사태의 원인을 남편들에게서 찾지 않았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것을 서린 엄마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아니, 믿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태는 자기 남편의 잘못이고 그런 남편을 둔 자기 잘못이 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 간의 애정 관계에서 을은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다. 동네 여자들은 항상 을이었고 그 남편들은 갑이자 을이었다. 그리고 서린 엄마는 절대적인 갑이었다. 그렇다고 을이라고 매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오늘같이 서린네를 찾아와 한바탕 쏟아붓고 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서린 엄마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한 여자가 한바탕 퍼붓고 가는 일이 발생하면 그 여자의 남편은 서린 엄마에게 그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그 무언가를 바쳤다. 그 후 여자들은 깨달았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절대갑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모든 후폭풍은 본인들에게 돌아온다. 라는 걸. 그리하여 동네 여자들은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참았다. 자기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마음을 접기를. 이번에 마음을 뺏긴 남자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기를. 서린은 절대갑인 엄마와 달리 절대적인 을이었다. 서린 엄마 덕에 불란해진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집 아이들이었다. 서린은 그런 집들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다. 결국 그 아이들이 겪은 불안과 피해는 서린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서린은 아이들의 괴롭힘을 자기 엄마처럼 개의치 않고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일종의 책임감이었다. 서린의 눈에는 달랐다. 동네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구애하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그들을 교묘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동네 남자들과 지나칠 때 보이는 미소, 눈빛, 목소리, 손짓, 몸짓. 엄마 존재 그 자체가 동네 여자들과 달랐다. 물론 엄마는 그런 모습을 과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아차리기 힘든 작은 변화였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지나가면 동네 남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서린의 눈에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분란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서린은 엄마에게 묻지 못하는 그 책임이 딸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걸 당연시했다. 엄마는 동네 여자들 말처럼 불효시였다. 학교에서 서린이 받는 괴롭힘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서린도 엄마처럼 이쁘장하게 생겼다. 서린을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방패로 나서주었다. 서린이 분란이 일어난 집 아이들의 괴롭힘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남자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았다. 야, 너희 아빠가 딴짓하는 게 왜 서린이 잘못이야? 맞아. 화풀이는 너희 엄마 아빠한테 해. 괜히 서린이한테 심술 부리지 말고. 서린아, 괜찮아?
이 초콜릿 먹고 기운내. 이제 아이들도 알았다. 자기 엄마들이 왜 설인 엄마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뭐라고 할수록 자신들에게 손해란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걸. 그리고 깨달았다. 자기들이 설인을 절대갑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인은 항상 아빠가 안쓰러웠다. 엄마도 자신도 누군가에게 부족하지 않은 관심을 받는데 아빠는 그러지 못했다. 아빠도 처음에는 엄마의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불효시인 엄마가 관심도 없이 결혼했을 리 없자는가. 다만 엄마는 아빠의 관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나 보다. 어쩌면 이제 아빠의 관심이 필요 없어진 것일 수도. 그걸 느낀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신다. 설이는 그런 아빠를 보며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자신과 아빠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다. 엄마가 아빠에게 다시 관심을 가진다면 아빠는 예전처럼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집이 다시 화목해지면 자신도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려면 결국 엄마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엄마가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하면 된다. 그렇게 설이는 엄마가 현모양처가 되길 바랐다. 설인의 바람과 달리 오늘도 엄마는 변함없다. 아마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다. 방과 후 설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엄마가 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누구와 구설이 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설인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누군가 설인을 잡았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설인은 동네 사람들을 둘러봤다. 사람들 눈빛이 다양했다. 안쓰러움, 시원함, 당연함, 아쉬움. 어떻게 이리도 한결같지 않을까? 설이는 그래서 더 어리둥절했다. 너희 엄마 아빠 죽었대. 너희 엄마 아빠가 죽였대. 지난번 학교에서 설인을 괴롭히던 아이들이었다. 그때와는 다른 목소리였다. 설인의 귀에는 고소해하는 것처럼 들렸다. 주위에 방패가 되어준 남자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용했다. 설인을 보는 눈빛이 그때와 달랐다. 그 사건 이후 동네는 화목해졌다. 학교에서 더는 설인을 괴롭히는 아이들도 방패가 되어주는 아이들도 없었다. 모두 설인에게서 멀어졌다. 설인은 엄마가 현모양처가 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었다. 좋은 아내가 됐으면 아빠가 그런 짓을 할 리도 없었을 거고 엄마가 죽지 않아도 동네는 화목해졌을 거다. 그리고 자신도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다.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설이는 현모양처가 꼭 될 거라고. 기호는 자기 학과 신입생으로 들어온 설인에게 끌렸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행동이 튀지는 않았지만 매번 눈에 띄었다. 여자 동기들은 설인이 이쁘장하니까 남자들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 말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런 1차원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설인은 무언가 다른 끌림을 주고 있었다. 이런 게 기품인가? 기호는 설인이 보여주는 미소, 눈빛, 목소리, 몸짓을 마주할 때마다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 설인에게 기호는 할 수 있는 모든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 설인이 원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을 친한 선후배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인의 질문에 기호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다. 선배. 선배는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기호는 기뻤다. 드디어 설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다. 난 기품 있고 매력적인 끌림이 있는 여자가 좋아. 아, 뭔가 되게 추상적이네요. 그럼 결혼 후 아내에게 바라는 건요? 바라는 거라? 뭐 서로 사랑하면 더 바랄 게 있나?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여자가 이래야 하는지 아니면 내조를 한다는지 같은 현실적인 조건요. 난 결혼할 사람 생각 존중해.
일하고 싶으면 하고 살림하고 싶다면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하. 기호는 설인을 배려한 완벽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럼 아이 계획은 있어요? 그것도 여자 의견을 존중해야지. 난 딩크도 상관없어. 그렇구나. 선배는 아내에게 딱히 바라는 건 없네요. 없다기보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설이는 기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모습을 본 기호는 자신이 설인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다는 뜻을 짐작한 거로 이해했다. 설인이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는 좋은 남자면 돼요. 뭐야? 나보다 더 추상적이네.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는데? 전 현모양처가 될 거예요. 요즘 여자들한테서 나올 거라 생각도 못한 말이 설인의 입에서 나오자 기호는 크게 웃었다. 응? 현모양처? 설인아, 요즘 시대에 굳이 현모양처는 뭐 좋기야 하지. 근데 난 거기까지 바라진 않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걸로 만족해. 설이는 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현모양처 하니까 생각나는 녀석이 있네. 누구요? 응. 우리 학교 공대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녀석도 너랑 똑같은 말 했다. 하. 어떤 말이요? 그 녀석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현모양처랑 결혼할 거라고 항상 말했어. 하. 재밌는 녀석이지.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응? 뭐, 그냥 좋은 놈이야. 아, 좋은 사람이구나. 그 후 기호는 그 동창에서 설인의 얘기를 해주었다. 기호는 둘 다 현모양처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재미있다고. 같이 만나서 놀자는 약속도 잡았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시간은 흘러 세 사람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 기호와 동창인 태화는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 설인도 지원한 회사에 합격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사를 포기했다. 기호가 이유를 물어봤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그렇게 사회에서도 시간이 흘러 기호의 직장 생활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기호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야, 이제 나 프러포즈 해야겠다. 그래? 여자는 있나 보네. 그럼. 있지. 태화야. 나 먼저 간다고 울지 마라. 기호의 말을 들은 태화는 피식 웃으며 무언가를 꺼내 기호에게 건넸다. 어쩌냐? 내가 먼저 갈 것 같은데. 하. 응? 뭐? 이게 뭐야? 청첩장이다. 이 녀석아. 기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태화를 한번 바라보고 청첩장 봉투를 열었다. 아니, 이 녀석이 언제 이 형님을 제치고. 청첩장을 열어본 기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간 말없이 청첩장을 보던 기호는 태화에게 물었다. 야, 여기 신부 윤설이니 혹시 내가 아는 그 윤설이냐? 아마도 내가 윤설인이란 이름의 여자를 2명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 후배 윤설인이라는 거지. 응, 내 후배 윤설인. 어쩌다가 내 덕분이지. 내가 소개해줬잖아. 아니,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 뭐야? 그걸 몰라서 물어? 말없이 바라보는 기호를 보며 태화는 정말 모르냐고 물었다. 기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원하는 게 같으니까 결혼하지. 원하는 거? 그게 뭔데? 말했잖아. 난 현모양처랑 결혼할 거라고. 설인이는 현모양처가 될 거라 했고. 너도 들어서 알잖아. 태화의 대답에 기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현모양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냥 재미있자고 한 말 아니었어? 기호는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너희들 그 말 그냥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었어? 아니, 우리 진지했는데. 몇 달 후.
결혼식장에서 기호는 설인이 취업을 포기한 이유를 알게 됐다. 태화의 프로포즈를 받은 후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다. 설인은 정말로 현모양처의 진심이었다. 기호는 버질로드를 걷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신랑 자리를 뺏긴 상실감과 함께. 콘돔은 왜요? 설이는 드디어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콘돔을 꺼내드는 태화의 모습에 당황했다. 연애 당시 두 사람은 관계할 때마다 매번 피임했다. 설인이 혼전 임신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그건 설인이 원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이 아니었다. 태화는 안전한 날에는 콘돔을 끼지 않고 하겠다고 했지만 설인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았다. 태화도 설인의 뜻을 아니 더는 고집 부릴 수 없었다. 그나마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설인은 처음에 혼전 순결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었다. 태화는 그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0대 남자의 본능을 자신은 죽어도 억제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본능을 발산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협박도 했다. 더는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한 설인은 무조건 피임한다는 조건을 건 후 처음으로 남자에게 몸을 허락했다. 태화가 그토록 벗길 원하던 콘돔을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날 자발적으로 꺼냈다. 아, 이거. 우리 신혼이잖아. 바로 아이 갖는 거보다 한 1년쯤 둘만의 시간을 갖자. 설이는 자신의 계획이 늦춰지는 게 선뜻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도 현모양처의 모습이라 생각했다. 알았어요. 대신 딱 1년 만이에요. 이렇게 두 사람의 신혼이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나자 태화는 더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설이는 드디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렜다. 그러나 신혼 3년 차인 두 사람은 여전히 둘이었다. 설이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태화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설이는 검사를 받기 위해 난임 클리닉에 예약했다. 난임 검사 후 결과를 들은 설이는 큰 충격을 받았다. 태화가 무정자증이었다. 설이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난임 검사는 결혼 전에 해야 한다는 걸. 자신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설이는 이 사태의 책임을 태화에게 떠넘기기로 했다. 그래. 현모가 될 수 없다면 양처가 될 필요도 없잖아. 기호는 유부녀가 된 설인을 볼 때마다 그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짙어졌다. 현모양처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대학 신입생 때 보던 풋풋한 설인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 기호를 강하게 자극했다. 그 자극은 기호를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이르게 했다. 불륜이라도 설인이를 갖고 싶다. 아니, 태화가 사라졌으면. 끔찍한 생각을 하는 자신을 인식한 기호는 화들짝 놀랐다. 그러다 다시 설인을 생각하니 그가 느꼈던 놀람이 서서히 수그러들었다. 기호는 자신의 감정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벌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이내 부질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현모양처가 꾸민 설인이 나랑 불륜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고 욕정에 빠져 내가 태화를 죽인다고? 죽일 배짱은 있고. 아,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거냐? 박기호.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설인의 결혼 후 기호는 매일 같은 고민에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고통에도 기호는 갈망을 끊어내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기호의 갈망이 하늘에 닿은 듯 불쑥 설인에게 연락이 왔다. 대학에 입학한 설인은 엄마를 닮은 외모로 주변 남학생들의 시선을 받았다. 남학생들은 모두 설인에게 호의적이었다. 다만 동네 남자들이 설인 엄마에게 보였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도 엄마처럼 한번 해볼까?
서리는 엄마가 동네 남자들에게 사용했던 그 미묘한 변화의 능력이 궁금했다. 그 능력을 확인하고자 서리는 일단 실험 대상부터 찾았다. 이왕이면 서린이 현모양처가 되어줄 만한 남자로 찾았다. 괜히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가 관심을 보이면 나중에 곤란한 일만 생길 것이다. 박기호 같은 과 선배. 외모도 말끔하고 성격도 무난하다. 서린에게 당연히 호의적이고 서린은 학과 남자 중 기호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험 대상이 정해지자 서린은 바로 엄마의 기술을 선보였다. 기호와 마주치면 부드러운 눈빛과 수줍은 미소를 보냈고 기호와의 대화에서는 상냥한 목소리와 가벼운 손짓을, 기호가 바라보면 묘한 매력을 풍기는 몸짓을 보여줬다.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서린을 보는 기호의 눈빛이 몽롱해졌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날 이후 기호는 항상 서린을 찾았고 언제나 서린 옆에 있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누구도 서린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호의 변화를 본 서린은 자신도 놀랐다. 이렇게나 빨리 그 능력이 통할지 생각 못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의 여자들도 서린의 그런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서린의 행동은 과하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여자의 육감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일까? 여자들은 서린을 이유 없이 경계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다. 서린도 그런 여자들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래서 더는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 원하는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래. 나는 엄마처럼 불효시가 아니니까. 그러나 서린의 실험은 결국 목표인 현모양처까지 가지 못했다. 기호는 서린이 원하는 목표에 관심이 없었다. 단지 서린에게 모든 걸 맞추고 싶어 했다. 그저 자신에게 맞추겠다는 남자에게 현모양처가 필요할까? 그런 사람은 서린이 원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다음 실험을 준비해야 했다. 이번에는 그 남자의 여성 취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계획도. 요즘 현모양처를 원하는 남자가 있을까? 서린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순간 기호가 툭 던진 말이 서린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현모양처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있단다. 서린은 확신했다. 자기의 운명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 운명이 끝났다. 서린은 그 운명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려면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예전 실험 대상이 아직도 자기 곁을 맴돌고 있었으니까. 선배, 저 서린이에요. 태화는 자신이 결혼식 때문에 긴장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생각과 다른 모양이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이 불쾌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예식이 있는 결혼식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변기에 앉아있는 태화에게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별 관심이 없었다. 오래간만에 만나 사람들끼리 의뢰하는 신변잡기식 대화였다. 그러다 화장실에 새로 들어온 두 남자의 대화가 태화의 관심을 끌었다. 야, 너 기호 봤냐? 봤어. 왜? 얼굴이 썩었던데. 아, 서린이. 맞다. 기호가 대학 때부터 좋아했었지. 그래. 멍청한 새끼. 지 동창한테 서린이 소개해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오히려 기호한테 잘 된 일일 수도 있어. 그게 뭔 소리야? 두 사람은 화장실 안을 두리번거린 후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대화를 이어갔다. 너 서린이 고아인 거 아냐? 아니, 몰랐어. 서린이 고아였어? 근데 그게 왜? 고아랑 결혼하는 게 뭔 문제 있냐? 그건 문제 없지. 문제는 이거지. 뭔데?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설인이 부모님 동반자살했대. 엥? 동반자살? 아니, 어쩌다가? 말을 하던 한 친구가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게 동반자살인데 또 자살은 아닌데 자살인 사건이래.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자살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설인이 아빠가 엄마 죽이고 자살했대. 뭐? 그럼 설인이 아빠가 살인했다는 거네.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아, 그래서 그냥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했구나. 넌 그 얘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전에 잠깐 만났던 애 있잖아. 걔가 설인이 초등학교 동창이라더라. 아, 그때 과팅할 때 너랑 술 먹다 눈 맞아서 바로 모텔 가네. 걔는 뭐 하냐? 모르지. 딴 놈 만나서 잘 살려나. 두 사람의 대화는 쓸데없는 내용으로 자연스레 바뀌며 둘은 화장실을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간 뒤 태화가 변기물을 내리며 밖으로 나왔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태화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금 내가 살인자의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화장실 안은 태화가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만 가득 찼다. 살인자 딸이 현모양처라.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태화는 수전 레버를 탁 내려치며 수도를 잠갔다. 에이씨, 이제야 콘돔 안 하나 했는데. 기호는 지금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억제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눈앞에 있는 설인의 모습이 너무 자극적이었다. 야한 옷을 입었거나 짙은 화장을 했거나 매혹적인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옅은 화장임에도 그전보다 더 하얘진 피부, 살짝 젖은 눈으로 보는 시선, 힘이 살짝 빠진 목소리 그뿐인데 너무 자극적이었다.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설인의 옷을 찢어버릴 것 같았다. 설인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호를 보며 안도했다. 오랜만에 하는 실험이라 여전히 효과가 있을까 내심 신경 쓰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까지 실어보았다. 그렇다고 딱히 없는 감정을 만든 건 아니었다. 지금 설인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설인의 몸을 간절히 원하는 기호의 눈빛을 설인은 바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선배, 태화 씨 무정자증이래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기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아, 이런. 어떻게 그래도 요새는 아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설인이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기호를 바라봤다. 기호는 그런 설인의 눈빛에 예전 생각이 났다. 설인과 결혼에 관해 얘기했던 그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설인이 보여줬던 눈빛.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신. 이번에도 기호는 배려만 할 뿐 설인이 원하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기호는 여전히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없었다. 그래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정도는 눈치챈 것 같다. 선배는 내 꿈이 뭔지 몰라요? 아, 나한테 이 정도로 관심이 없었구나. 미안해요. 나만 선배랑 가까웠다고 착각했네요. 기호는 실망감 가득한 설인의 말에 죽고 싶었다. 자신이 이렇게 설인에 대해 모르니 설인이 태화를 선택했지 라는 자책감이 들었다. 미안해. 설인아. 난 그저 내가 상처받을까봐 한 말인데. 그때도 그랬죠. 난 선배를 선택하려고 물었었는데 선배에게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는데 선배는 그때도 내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냐, 그렇지 않아. 난 그저 너를 배려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남자라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야. 그건 배려가 아니었어요. 내 꿈을 하찮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아, 그건 미안해. 설인아. 내가 멍청했어. 설인은 고개 숙인 기호를 내려봤다.
원하는 것을 얻은 흡족한 표정으로. 근데 설이나, 그때 정말 날 선택할 마음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됐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 난 꼭 알고 싶어. 나한테는 지나간 일이 아니야. 난 지금도 널. 이것 봐요. 선배는 지금도 내 꿈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때 내가 선배한테 그런 마음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나랑 불륜이라도 할 거예요? 기호는 그러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꽉 쥔 주먹에 더 힘을 주었다. 선배. 응. 불륜하는 현모양처 보셨어요? 아니. 이거 봐요. 선배는 내 꿈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설이나. 설이는 슬슬 실험을 끝내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쐐기만 박으면 기호는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배한테 쓸모없던 내 꿈.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모없다니? 아니, 내가 내 꿈 사라지지 않게 뭐든 할게. 그래. 이참에 태화하고 끝내. 나랑 다시 시작하자. 설인의 눈빛이 또 실망으로 가득 찼다. 그런 설인을 본 기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설인아? 왜 또 그런 눈빛이야? 선배. 응. 이혼하는 현모양처 본 적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내가 태화랑 같이 있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잖아. 맞아요. 왜 선배는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미안해. 그때 내가 내 꿈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됐어요. 이제 난 내 꿈을 다시는 이룰 수 없어요. 설이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뭔데? 그 방법이 뭐야? 말만 해. 내가 해줄게. 어떻게라도 내 꿈 이뤄줄게. 설이는 그 방법을 바로 말하지 않았다. 뜸을 들릴수록 기호의 급박한 마음이 최고조로 올라갈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현모양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기호는 설인의 말에 답답했던 가슴이 뚫렸다. 기호가 몇 년 동안 계속 고통받았던 생각이었다. 설인과의 불륜, 태화의 죽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시간이었다. 그거 내가 해줄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내가 너 미망인으로 만들어줄게. 내 꿈 이루게 해줄게. 선배. 미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 설이나. 대신 이제 넌 나의 현모양처가 되어줘. 마지막 쐐기가 제대로 박힌 걸 확인한 설이는 기호를 한 번 더 올감했다. 오빠. 무정자증 검사 받으러 가요. 태화는 설인의 벗은 몸을 보며 침을 삼켰다. 이미 몇 년간을 보아왔지만 설인의 몸은 볼 때마다 흥분되었다.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은 남자의 호감을 샀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 태화가 선택되었다. 태화는 그런 승리감이 이제 탐탁지 않았다. 설인의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태화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미리 사둔 콘돔을 꺼냈다. 콘돔은 왜요? 태화는 설인과 연애 때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들으니 기분이 씁쓸했다. 피임에 그토록 철저했던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아무렇지 않은 듯 저리 말하다니. 그래도 연애 때 피임을 제대로 한 게 이제는 다행이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살인자의 딸에게서 태어났다? 태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 이거. 우리 신혼이잖아. 바로 아이 갖는 거보다 한 1년쯤 둘만의 시간을 갖자. 설이는 처음에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이내 딱 1년이라는 조건을 달고 수긍했다. 그러나 태화는 1년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1년 후에도 계속 콘돔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결국 태화는 설인의 동의 없이 동의하지 않을 방법을 선택했다. 결혼 기념일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느 날 태화는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찾았다. 정관 수술을 받았다. 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장 다녀온 남편을 웃는 얼굴로 반겼다. 태화와 설인의 결혼 기념일. 드디어 두 사람은 콘돔 없이 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흥분과 쾌감을 느꼈다. 태화는 처음으로 콘돔 없는 맨살로 설인의 몸 안을 느꼈다. 태화는 쾌락과 동시에 화가 났다. 이런 느낌을 이제야 알다니. 그동안 참았던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설이는 태화와 다른 이유로 태화의 몸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꿈에 한 발 다가섰다. 이제 나도 현모가 될 수 있어. 그럼 완벽한 현모양처가 되는 거야. 아,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그러나 설인의 바람과는 달리 2년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설인은 조급함에 원래도 하얀 피부가 더 창백해졌다. 반면에 태화는 2년 동안 설인의 몸을 마음 편히 탐닉했다. 설인을 버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생각해보니 헤어지면 기억이 날 것도 같았다. 그래서 현모양처가 될 다른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설인이 태화에게 난임 클리닉을 가자고 했다. 태화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자 했다. 아직 널 대체할 여자를 구하지 못했단 말이야. 설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계속 태화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병원에 가기 전까지 태화와 관계도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화는 마냥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난임 검사를 받았다. 무정자증입니다. 설인의 몸이 잠시 흔들렸다. 옆에 있던 태화가 담담한 얼굴로 설인을 잡아주었다. 바로 정신을 추스른 설인이 태화의 손을 밀어내고 의사에게 다시 확인했다. 네, 확실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상담실을 나왔다.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모양처라는 목표가 동시에 사라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불편했다. 설이는 주방 식탁에, 태화는 소파에 앉아 각자 상념에 빠져들었다. 이제 새로운 상대를 찾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손해 없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아직도 설인이를 좋아한다고 했지. 내일 선배를 만나야겠네. 그 전쟁의 시작은 기호였다. 기호는 태화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 자살이 가장 자연스럽긴 한데. 기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자살 방법까지 쓰다가 손을 멈췄다. 뒤통수가 서늘해졌다. 만약 들키면 이런 검색 기록이 증거가 된다. 핸드폰을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놨다. 근데 태화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나? 사고사. 그게 낫겠다. 기호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고리를 당겨 캔을 딴 후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다시 생각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해당하면 아내부터 조사한다. 설인이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자백하면 돼. 아니다. 기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 설인과 함께할 수 없다. 그건 안 돼. 절대.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완벽해야 한다. 설인을 위해서라도. 기호의 고민은 출근 후에도 쭉 이어졌다. 여전히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당연하다.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인가. 그러나 기회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다. 오늘 저녁 때 술 한잔 할까? 태화가 기획실로 기호를 찾아왔다.
기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계획 세우는 일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러기로 했다. 그래. 간만에 한잔하자. 퇴근 후 회사 근처 술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가게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채워주고 건배 후 술잔을 빠르게 비웠다. 그리고 탐색하듯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 지금도 설인이 좋아하지? 태화의 날카로운 칼이 기호의 목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왔다. 기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내 여잔데. 한 수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잔을 채워주었다. 다시 건배하고 원샷. 설인이 가질래? 왜? 이제 질리냐? 빈 잔이 채워졌다. 잔이 부딪혔다. 그러나 태화는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았다. 아니, 이제 내가 설인의 꿈을 이뤄줄 수가 없다. 혼자 술을 들이켠 기호가 말없이 태화를 바라보았다. 태화의 눈빛에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다. 무슨 꿈? 나 무정자증이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설인이 마음이 떠난 것 같아. 너도 알잖아. 설인이 현모양처가 꿈인 거. 겨우 그런 걸로 헤어진다는 거냐? 그래. 너한테는 겨우겠지. 근데 겨우 그런 이유로 우린 결혼했어. 그리고 넌 놓쳤지. 겨우 그걸 몰라서. 이번에 휘두른 칼은 기호의 가슴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기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물을게. 너 아직도 설인이 원하냐? 그렇다면? 그럼 내가 불륜남이 될래? 아니면 내가 될까? 기호는 태화의 제안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이 설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건 상상해 오던 일이다. 그런데 태화가 불륜남이 되겠다니? 무슨 꿍꿍이지? 내 말은 내가 설인이랑 불륜하든가 아니면 내가 바람 피우겠다는 거냐? 그렇지. 태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안주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뭔가 보상을 받고 싶거든. 보상? 응. 나도 현모양처를 얻는 게 내 꿈이었잖아. 알아. 근데 그건 내가 무정자증이라 될 수 없는 거잖아. 왜 내가 보상을 원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설인이가 받아야지. 기호의 말에 태화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내 비우지 않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넌 살인자의 딸을 아내로 그것도 현모양처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이야? 살인자의 딸이라니? 설인이의 과거까지는 모르는구나. 너도. 기호는 태화가 어차피 들킬 거짓말을 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설인이 정말로 살인자의 딸이라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살인자의 아내도 될 거니까. 그래서 설인이가 살인자의 딸이라서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 원인은 태화, 바로 너잖아.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면 설인이가 원인이 될 수 있잖아. 이미 서로가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를 각자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나만 손해봐야 해? 기호는 태화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그 억지를 바로 잡고 싶지도 않았다. 기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너도 피해자니까 설인이가 나와 불륜하면 그걸 핑계로 이혼하겠다는 거지.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청구할 수도 있겠네. 아니, 위자료 청구는 안 할 거야. 그냥 내가 깔끔하게 데려가기만 하면 돼. 어때? 너도 원하는 걸 얻고 나도 그 정도면 만족. 기호는 태화를 죽이겠다는 죄책감이 점점 사라졌다. 이런 놈한테 설인이는 너무 과분하다. 설인을 불행으로 밀어넣은 게 자신인 것 같아 더 미안해졌다.
근데 서린이가 나하고 불륜하겠냐? 현모양처가 꾸민 애인데. 그렇지. 그건 좀 힘들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새끼. 역시 꿍꿍이가 있었구나. 기호는 혼자 마시려던 술잔을 내려놓았다. 뭔데? 너희 팀에 서하윤 씨 있잖아. 그 여자 괜찮은 것 같던데. 그래서 나보고 연결이라도 해달라는 거냐? 내가 빨리 연결해 줄수록 너도 서린이 빨리 얻지 않을까? 기호는 만지작거리던 술잔을 앞으로 내밀었다. 태화가 씩 웃으며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그렇게 동상이몽이 시작되었다. 소녀는 불여시가 있는 동네에 살았다. 동네 아줌마들이 아무리 경계해도 아저씨들은 불여시에게 혼이 쏙 빠졌다. 소녀는 자기 엄마도 불여시가 되길 바랐다. 엄마에게도 남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소녀도 남자아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줄 거로 생각했다. 학교 남자아이들이 불여시의 딸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소녀의 생각과 달랐다. 자기 엄마에게 유일하게 친절했던 남자마저 불여시에게 뺏겼다. 그렇게 소녀의 엄마와 아빠는 매일 서로에게 고함을 쳤다. 소녀는 궁금했다. 불여시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홀리는 걸까? 그리고 갈망했다. 자신도 그 능력을 갖고 싶다고. 그 후 소녀는 서린을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녀는 그 능력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했다. 아무리 서린을 살펴보아도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드는 순간만 있을 뿐. 그리고 그 느낌이 들면 남자아이들은 여지없이 서린에게 친절했다. 마침내 소녀는 깨달았다. 불여시는 타고나는 거란 걸. 자신은 그 재능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에 소녀는 우울했다. 힘없이 터덜거리며 학교 운동장을 계속 돌았다. 갖고 싶다. 오랜 시간 운동장을 돌던 소녀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서린이 흉내를 내보자. 뭐든지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고 했어. 그날부터 소녀는 달라졌다. 남자아이들과 마주치면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작게. 얘기할 때는 남자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서린이 그랬던 것처럼. 효과가 있었다. 남자아이 중 몇몇은 소녀에게 친절했다. 소녀는 흥분했다. 드디어 자기도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그 결과에 푹 빠졌다.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가 생기면 그 방법을 과감하게 사용했다. 계속 통했다. 소녀가 그 방법을 한껏 사용하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다가왔다. 야, 너 왜 그렇게 남자애들한테 꼬리를 치니? 그러게. 보는 우리가 다 부끄럽다. 적당히 해. 남자애 환장한 것도 아니고. 참 추하다. 그렇게 여자아이들이 쏟아낸 비난을 받은 소녀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그제야 자신은 서린이 아니란 걸 자각했다. 다른 여자아이들의 눈에는 소녀의 행동이 확연히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그걸 남자아이들도 안다는 것이었다. 너 나한테도 꼬리 치더니 경훈이한테도 꼬리 쳤다며? 소녀는 남자아이를 노려봤다. 서린에게는 방패가 되어주면서 왜 자신은 밀어내는 거지? 이럴 거면 자기에게 왜 친절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야, 도망가자. 불여시가 잡아먹겠다. 소녀는 억울했다. 자신은 불여시의 능력도 가지지 못했는데 왜 불여시라고 불려야 하나? 참을 수 없었다. 서린에게 화를 내고 싶었다. 넌 왜 그렇게 남자를 꼬셔도 되는 건데? 왜 나만 불여시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러나 소녀는 서린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방패로 보호받고 있었다. 부러웠다. 소녀는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집까지 홀로 걸어갔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하는 과팅이었다. 상대는 경영학과 남자들이었다. 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하던 도중
남자들 사이에서 설인이라는 이름이 들렸다. 그 이름을 듣자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전 생각이 났다. 그 후로 학교에서 계속 혼자였지. 설인이 2년 여전하네.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 남자들이 괘씸했다. 그중 한 명에게 그 기술을 꺼냈다. 술 한잔해요. 좋죠. 자, 짠. 술을 마시며 그녀는 계속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남자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 그를 남기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내가 뭐 실수했냐?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친구들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남자는 이제 머리까지 뜨거워졌다. 더는 참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게 밖을 나오자 그녀가 서 있었다. 놀람과 기쁜 마음에 그녀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다. 여기서 뭐 해요? 안 나오면 집에 가려고요. 남자는 그녀의 젖은 눈을 보며 되물었다. 나오면요? 그녀는 자기 팔을 잡은 남자의 팔을 살짝 잡았다. 모텔 갈래요? 벌거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 남자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별 감흥 없는 얼굴로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다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남자에게 물었다. 아까 설인이 얘기하던데 혹시 윤설인? 응. 우리 과 후배. 설인이 알아? 응. 초등학교 동창. 그래. 이런 인연이 있네. 설인이는 어릴 때 어땠어? 그녀는 기분 나빴다. 멍청한 새끼. 관계를 갖고 벗은 몸으로 같이 드러누워 있으면서 다른 년에 관해서 묻다니. 참았다. 그녀가 의도한 일이니까. 설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잘 지냈으려나 걱정했는데. 대학 와서 보니 별일 없이 지냈나 보네. 설인이 고아였어? 그녀는 남자 말에 본격적으로 설인 부모의 일을 낱낱이 쏟아냈다. 목적을 이룬 그녀는 남자에게 키스하며 다시 한 몸이 되었다. 섹스는 별로였다. 그녀가 원한 건 남자의 성기가 아니라 입이었다. 설인의 소문을 내어줄 그 입. 그리고 머지않아 시답지 않은 그 남자는 정리했다. 설인에 관해서 알려준 후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설인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깨달았다. 자신은 아직도 불여시에게 상대가 안 됨을. 설인의 방패는 여전히 견고했다. 박기호. 이 사람도 설인의 견고한 방패다. 설인 남편인 태화의 친구이자 입사 동기. 그리고 하윤의 회사 선배. 지금 하윤은 설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윤은 입사 후 기호와 같은 부서에 배치됐다. 대학 때부터 기호가 설인의 방패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방패를 부숴보고 싶었다. 하윤은 입사 후 처음으로 그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그 방패는 너무 견고했다. 다른 방패와는 차원이 다른 견고함이었다. 하윤은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자인가? 한 번 정도는 가벼운 일탈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기호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눈치가 전혀 없다고. 그런 견고한 방패가 하윤에게 처음으로 술을 마시자고 했다. 하윤은 의아했다. 저 방패가 깨질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하윤은 자기 기술이 이제 먹히는 거란 희망은 품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은 설인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선배님이 어쩐 일로 저와 술을 타. 그동안 하윤 씨랑 제대로 대화 한 번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가? 미안. 대신 앞으로는 종종 한잔해요. 건배를 제의하는 기호를 보며 하윤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 사람 진짜 의도가 뭐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풀어지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기호야, 여기서 보내. 뭐, 후임이랑 한잔하고 있어. 아, 알지. 이분. 안녕하세요. 기호 친구 정태화입니다. 태화가 손을 내밀며 인사를 하자 하윤이 일어나 그 손을 잡았다. 네. 안녕하세요. 서하윤입니다.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 하윤은 그 눈빛을 알아챘다. 태화가 자신을 원하고 있음을. 그 순간 하윤은 놀랐다. 설인의 방패가 깨졌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윤은 기호를 내려다봤다. 기호는 두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잔을 들이켰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 했다. 하윤은 이유 모를 불안감이 찾아왔다. 누가 저 견고한 방패를 깬 거지? 설이는 기호의 차 안에서 태화와 하윤의 얘기를 들었다. 조수석에 앉은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머지않아 그 사람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겠네요. 걱정하지 마. 너 이혼녀 되는 일은 없을 거야. 기호의 말에 설이는 기호의 팔을 두 손으로 살짝 잡았다. 설인이 이런 행동을 할 때면 기호는 설인의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다. 기호는 설인이 예전부터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여전히 몰랐다. 그저 설인의 촉감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반 자살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 동반 자살이라는 본격적인 계획이 나오자 설이는 짐짓 무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근데 두 사람이 동반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고사라면 모를까. 기호는 설인의 표정과 전혀 다른 말이 나왔지만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다.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너무 허점이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성공해서 두 사람이 죽어도 범행을 들킬 위험이 존재해. 그럼 자살한 이유가 적어도 경찰이 납득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서하윤의 존재가 중요해. 설이는 초등학교 때 여자 무리들의 비난을 받던 한 여자애가 떠올랐다. 어설프게 자신을 따라 하던 모습이 생각나자 설이는 피식 웃었다. 하윤이 어떻게 이용할 건데요? 하윤이가 태화를 너에게서 뺏고 싶어서 결국 사고 치는 게 결론이야. 태화는 하윤을 단지 바람 상대로 여기고 그걸 안 하윤이 태화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다는 계획이야. 기호의 계획을 들은 설이는 갑자기 아빠가 생각났다. 아빠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죽였을까? 마음이 없는 상대를 놓아줄 수 없었던 그 집착. 하윤이가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건 상관없어. 그렇게 보이게 상황을 만들면 돼. 그게 가능해요? 응. 저번에 보니 나에게 했던 행동을 태화한테 은근슬쩍 보이던데. 아, 어릴 때 했던 그 경박한 행동. 설인과 기호는 윤곽이 서서히 잡히는 계획에 만족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기호는 만족하는 설인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둘만의 공간. 미소로 살짝 휘어진 설인의 입술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설인은 자신의 입술로 다가오는 기호를 피하지 않았다. 피할 필요가 없었다. 오빠. 설인의 낮은 목소리에 기호는 더는 설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움찔했다. 응. 나 불륜하고 싶지 않아요. 아. 미안. 설인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오빠. 내 꿈을 좀 더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맹세할게. 설인이 다시 기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태화의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러 온 설인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손주 녀석이 저런 여자와 결혼한다니 자기 닮아보는 눈이 있다고 흡족해했다. 태화 할아버지는 여자 보는 눈만 탁월했던 게 아니었다. 그는 70년대 강남 개발 시 전 재산을 땅에 투자했다.
비록 많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 투자를 바탕으로 현재 강남에 건물 몇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혼식만 해라. 그럼 바로 건물 하나 증여해 주마. 할아버지, 진짜예요? 그럼 빨리 결혼도 하고 증손주도 하나 안겨주면 내 하나 더 생각해 보마. 태화는 두 채의 건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두 태화의 것이었지만 누군들 현재의 수백억을 마다할까. 결혼과 동시에 한 채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리고 그 건물은 그새 시세가 많이 올라 300억대가 되었다. 이걸 살인자의 딸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절대 그럴 순 없지. 태화는 기호를 이용해서 설인을 불륜녀로 만들려고 했다.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재산 분할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였다. 또 지금 사회 분위기는 여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편이었다. 결정적으로 건물을 증여받은 이유가 설인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분할 비율은 거의 반반이 확정이다. 결혼 한 번 잘했다고 수백억 건물을 나눠 가져? 법이 왜 이따위야? 태화는 현모양처도 얻지 못했는데 자기 재산도 뺏긴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솔직히 돈이었다. 현모양처는 그저 취향일 뿐. 강남 건물에 견줄 수가 있나. 태화는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을 핑계로 자신의 계획에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도피였다. 하윤은 며칠 전 술자리에 합석한 태화를 만난 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설인의 남편을 빼앗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설인의 능력을 따라잡지 못한 자신이 태화를 빼앗는다면 자신이 설인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거로 생각했다. 자신이 우위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래. 그 능력 없이 불여시를 이겨보는 거야. 하윤은 회사에서 태화만 마주칠 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했다. 태화도 점점 하윤에게 친절해졌다. 변해가는 태화를 보며 하윤은 마지막 기술을 사용했다. 아, 바다 보고 싶다. 바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갈래요? 하윤은 좋아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꾹 누르고 놀란 눈으로 태화를 쳐다봤다. 네. 태화 씨 유부남이잖아요. 태화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하윤을 지그시 바라봤다. 바다 가서 나랑 뭐 할 거예요? 네. 바다뇨? 우리가 뭘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나랑 가면 어때서요? 그냥 바다만 볼 건데. 하윤은 수줍은 척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얼굴은 빨개지지 않았다. 뭐 그렇다면 바다만 보러 가실래요? 태화가 좋다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걸 본 하윤도 말없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두 손가락이 단단히 올감해졌다. 그리고 한동안 풀리지 않았다. 기호는 포트와인 한 병을 들고 태화를 만나러 갔다. 어제 통화 때 하윤과 주말 여행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만나자 했다. 태화는 문에서 멀리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뜨거운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갑자기 주말 여행을 간다고. 대놓고 가자는데 뭐. 가야지. 나한테 줄 거 있다는 건 뭐야? 나만 좋은 시간 보내기 미안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태화를 보자 기호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좋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태화야. 그래서? 그래서 너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용건이 뭐야? 자식 발끈하기는. 너도 설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니다. 됐고. 오션마크 호텔 스위트룸 잡아놨다. 그런 관계 아니라고 말했다. 야, 설인이태 나랑 하윤이 얘기했을 거 아냐? 그럼 너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 기호는 답답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사라져야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거의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었다. 어차피 유책 배우자가 돼도 재산 분할에는 영향 없으니까 그냥 편히 즐기자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유책 배우자는 뭐고? 재산 분할? 기호야. 순진한 척 좀 그만해. 아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즐기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호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얼른 자리를 끝내고 설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나 받아라. 포트와인이다. 하윤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샀다. 너도 와인은 단맛 나는 거 좋아하잖아. 고맙다. 너도 그 스위트룸 꼭 가봐. 좋을 거야. 설인이도 추억 있는 곳이고. 추억? 무슨? 거기서 첫 경험했거든. 기호는 커피숍에 혼자 남아 태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곱씹고 있었다. 이 개새끼. 이제 단물은 다 빨아먹었으니 너나 가지라는 거냐? 감히 설인이의 순결을 무슨 가십거리인 양 함부로 짓거려. 넌 꼭 고통스럽게 뒤질 거야. 정태화. 분한 마음이 가득 찬 기호는 한편으로는 설인의 첫 경험이 상상됐다. 설인의 알몸이 고통에 살짝 찡그려진 얼굴이 아픔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설인이 보고 싶었다. 갖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에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담담히 태화와 나눈 얘기를 전달했다. 호텔에 가고 싶어요? 응? 아니, 일 끝나기 전까지 안 그러기로 맹세했잖아. 난 괜찮아. 가요. 뭐 가자고? 호텔에 정말 가자는 거야? 진심이야? 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도발하는데 약한 모습 보일 필요 있나요? 그리고 그날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응. 맞아. 그렇긴 한데. 왜요? 별로예요? 아니, 그럴 리가. 생각도 못해서 잠시 놀랐을 뿐이야. 별로긴. 내가 가장 원하는 건데. 고마워. 설이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네 사람은 다가오는 주말을 기다리며 쓰고 있는 가면을 가다듬었다. 실수로라도 맨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끝까지 드러나지 않게. 두 사람은 지금 동해가 보이는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도로 옆으로 보이는 깊고 푸른 동해가 매력적이었다. 도로가 바로 옆 절벽을 따라 이어져 있어 바다가 손에 닿을 듯 했다. 굽이진 도로는 두 사람에게 다양한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었다.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엑셀을 조작하며 말했다. 이거 왜 이래? 왜 속도가 올라가지? 당황하는 남자의 목소리에 여자는 불안한 눈으로 남자와 전방을 번갈아 보았다. 브레이크 밟아요. 브레이크도 안 들어. 상황이 심각해지자 두 사람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남자는 전방에 커브가 나오자 핸들을 급하게 틀었다. 차바퀴가 도로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는 간신히 커브를 빠져나갔다. 한 차례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차량의 속도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도로 앞쪽이 계속 굽이쳐 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바다 반대쪽으로 자동차를 틀기로 했다. 가드레일을 뚫고 나간다 해도 산이 있으니 이쪽이 더 안전하다 판단했다. 꽉 잡아. 그쪽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세울 거야. 남자의 경고에 여자는 벨트를 꼭 잡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충격은 오지 않았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남자는 허무한 눈빛으로 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곧이어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 남자가 핸들을 틀려는 순간 핸들은 남자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동차는 굉음을 내며 속도를 더 올렸다. 그리고 계기판 속도가 100km를 넘어가자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바다 쪽으로. 바닷가 쪽 경계석을 들이박은 자동차는 여전히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절벽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남자가 눈을 떴다. 정신이 몽롱했다. 남자는 눈앞의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씨발. 차라리 바다로 떨어지지. 남자의 차는 전기차였다. 차량 바닥에서 픽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 끓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점차 커지자 마침내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오렌지색 불꽃의 중심부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해킹 프로그램인 듯한 창이 여러 개 띄어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지도가 표시된 창에 동그라미 표식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동그라미가 해안도로에 들어서자 남자는 노트북의 키보드를 빠르게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동그라미 표식이 도로를 벗어난 위치에서 멈춰서자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접었다. 뭐예요? 바다 보러 오자더니 일만 하네요. 미안.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여자가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남자는 서 있는 여자의 팔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여자는 놀라는 소리를 냈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다. 내가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했는데. 친구? 무슨 선물요? 오션파크 호텔 스위트룸.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가 못 갈 것 같네요. 아깝겠다. 그렇죠. 아깝죠? 갈래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요? 네. 안 할 거예요. 참. 정말 말은. 선수 아니에요. 잘 됐네. 마침 좋은 와인도 하나 있네요. 와인 마시면 자고 가야겠네요. 지금 갈까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조명 아래 원목 바닥이 빛나고 있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거실에는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동해가 바로 보였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침실에서도 커다란 이동식 욕조가 있는 욕실에서도 바다가 바로 보였다. 그리고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다. 하유는 세련된 스위트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 모든 감각은 태화에게 쏠려 있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태화가 뒤에서 덮쳐오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태화는 태연히 소파로 가 앉았다. 가지고 온 와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밀봉된 와인 코르크를 여는 태화는 하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하윤 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태호의 말에 하윤도 소파로 와서 앉았다. 태화 옆이 아닌 1인용 소파에. 하윤 씨,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뭘요? 태화는 여전히 하윤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와인을 디캔터에 천천히 부었다. 그거 있잖아.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하윤은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비난받던 그 기억. 또 어떤 수모가 이어질까? 하윤은 긴장한 눈빛으로 태화를 응시했다. 하윤 씨 매력 있는 사람인데 왜 스스로 그걸 깎아먹지? 예상과 다른 말을 들은 하윤은 놀란 듯 되물었다. 매력 있다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남자들한테 이상한 그 경박한 모습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제가 남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요? 태화는 디캔팅을 마치고 이제야 하윤을 바라봤다. 그걸 몰랐다는 거야? 하윤 씨 항상 그랬어. 남자들한테. 마치 뭔가 확인하려는 듯. 몰랐어요. 전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하긴 좀 이상하다 했어. 꼬리는 치는데 곁은 또 안 내줬으니까. 하윤은 태화의 말에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가? 혹시 무슨 트라우마 있어? 하윤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이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그 능력을 얻으려고 했단 걸 깨달았다. 어쩌면 자신도 이미 그 능력이 있었을지도. 제가 정말 매력이 있나요? 태화는 와인을 잔에 부으며 대답했다. 응, 충분히. 난 처음 봤을 때 내 와이프랑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설인이랑요? 어? 설인이 알아? 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태화가 와인잔을 하윤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경박한 습관 버리고 하윤 씨만의 매력을 찾아. 그런 의미로 건배할까? 하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와인잔을 부딪혔다. 하윤은 건네받은 와인은 마시지 않고 축배를 들듯 마시는 태화를 바라봤다. 어쨌든 내가 설인이를 이긴 거 맞지? 맞나? 태화는 와인잔을 깨끗이 비우고 내려놓았다. 와인 맛이 씁쓸한지 미간을 찡그렸다. 뭐야, 이 자식. 단맛이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드라이해? 이거 포트와인 맛. 하윤은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는 태화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어? 이거 내가 사다 준 와인인데? 포트와인. 이게 드라이하다고요? 단맛이 진하기로. 태화가 말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에 하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 잘못된 듯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으로 목을 잡았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계속 헐떡였다. 그런데도 산소가 부족한지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화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전신 발작이 일어난 듯 온몸을 심하게 떨었다. 눈은 뒤집혀 점점 흰자 위로 가득 찼다. 이제는 입에서 하얀 거품까지 나왔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태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계속 들썩이던 가슴도 한순간 멈췄다. 크게 치켜뜬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다.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태화의 얼굴은 고통이 가득 찬 붉은 빛이었다. 태화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하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와인잔을 던지듯 떨어뜨렸다. 하윤은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다. 119에 전화를 해야 할지 인터폰으로 호텔 로비에 연락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다 곧 깨달았다. 어디든 상관없다는 걸. 이미 태화는 죽었으니까. 여보세요. 여기 1402호 스위트룸이에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하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태화가 죽은 지 2주일이 지났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윤은 용의자였다. 태화가 먹고 죽은 와인을 하윤이 구매했기 때문이다. 하윤은 기호의 부탁으로 그 와인을 사다 준 거라 진술했지만 기호에게 넘겨준 증거가 없었다. 다행히 다른 경찰서의 특수반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윤이 피해자로 밝혀졌다. 하윤은 한동안 길을 걷다 눈에 띈 커피숍으로 향했다. 마침 한 남자가 커피숍을 나오고 있었다. 딴 생각 중이던 하윤은 남자를 보지 못하고 살짝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커피숍으로 들어가려는 하윤을 남자가 불러 세웠다. 저기, 잠시만요. 하윤은 남자의 목소리에 그 경박한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의식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저기 실례지만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또 이런다. 그 사건 이후로 하윤은 태화의 말을 곱씹었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던 그 경박한 모습이 더는 나오지 않게 매일 조심했다. 그러자 오히려 남자들이 하윤에게 친절해졌다. 하윤은 그런 남자들의 친절이 두려웠다. 자신이 또 그런 경박한 모습을 보였나.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을 욕정의 대상으로 보는 건가. 아, 죄송해요. 그건 좀. 아닙니다.
그쪽이 죄송하다뇨? 오히려 제가 실례를 해서 죄송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 커피숍에 들어온 하유는 밖에서 아쉽다는 듯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을 느끼며 커피를 주문했다. 요즘 왜 이러지? 그날 이후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습관이 된 건가? 아닌데. 오히려 남자들을 피했는데. 근데 왜 남자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유는 불현듯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설인의 주변에 있던 그 방패들. 그 남자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과 닮았다. 그날 이후 자신에게 다가왔던 남자들의 모습이. 설마 이게 불여시의 능력인가? 윤설인. 이런 거였어? 하유는 경박한 모습이 나오지 않게 의식하며 창밖에 서성이고 있는 남자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남자와 눈이 마주친 하유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거두었다. 하윤의 시선을 잃은 남자는 아주 소중한 걸 다시 찾으려는 듯 급하게 커피숍으로 들어왔다. 하윤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남자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청화 단편집 단편소설 현모양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제작을 위한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단편에서 뵙겠습니다. 청화 단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